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화면보다 실물이 낫다라는 평가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몇 군데 좀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오신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하신 무기징역 받고 21년 5개월 20일 5개월 20일을 빼먹으셨어요. 21년 5개월 20일 7,841일을 살다 나오신 분과 함께 왔습니다. 31년 만에 무죄 받으셨죠. 이렇게 간단하게 해명을 드리고 오늘 준비한 지혜와 용기 절제를 아우르는 정의라는 주제로 1시간 반 동안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진은 2017년 사진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영화 재심이 개봉됐을 당시에 영화사와 관계된 어떤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때 사진 기자님이 이런 포즈를 취해달라고 했다라는 거죠.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2017년 사진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정의 굉장히 아주 이상적이고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될 거고 하지만은 왠지 멀게 느껴지고 때로는 답답하고 막연한 어떤 주제이기도 합니다. 논쟁도 많고요. 정의하면 생각나는 책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인데요. 딜레마에 처한 여러 상황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통해서 공정과 정의를 찾아가게끔 만들었거든요. 어떤 특정한 정형화된 어떤 답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 열린 결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을 보신 분들이 다들 뭔가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한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알려진 책이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한 10분의 1 봤나? 그래서 제가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정의의 의미, 정의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라고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철학적 의미에 굉장히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 철학적 의미대로 현실에서 지혜와 용기와 절제를 아우르는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즘 자주 합니다. 오늘 저는 지혜와 용기와 절제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절제입니다. 절제의 사전적 의미는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해서 제한한다라는 걸 사전적 의미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영화 재심, 제가 변호했던 약촌오구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고 2017년에 개봉했거든요. 이 영화에서 제 역할을 맡은 배우는 정우였습니다. 저는 캐스팅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제 주변 분들은 영화 보는 내내 힘들었대요. 배우 정우 얼굴 나올 때마다 제 얼굴이 겹치는 바람에 집중이 안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반문을 하죠. 그러면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이 강한들같이 생긴 줄 아냐고. 그나마 내가 많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된 약촌오구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15살 소년이 징역 10년 받아서 억울한 옥살이 10년 동안 했거든요. 근데 진범이 따로 있었던 사건 2016년에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았고 진범은 지금 잡혀서 징역 15년 받아서 복역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 재심을 제가 진행했는데 재심 법정에 누구를 세웠냐면은 그 15살 소년을 강압수사했던 경찰들을 세웠습니다. 얼마나 정의로워요? 어떻게 이런 수사를 할 수가 있냐고. 그 어린애를 갖다가 여관으로 데려가가지고 때리고 잠 안 재우고 이게 말이 되냐고. 법정에서 아주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목소리도 굉장히 컸어요. 방청석에 기자들이 많이 와 있었거든요. 정의롭게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경찰들 2명을 세웠는데 이 2명이 누구냐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고참 경찰들,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다 퇴직했습니다. 막내 2사람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 2사람을 상대로 정말 정의롭게 정의에 취해 있었어요. 그러면서 신문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한 달 만에 한 사람이 자살하더라고요. 자살했어요. 굉장한 충격이죠, 사실.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절제를 했다면 어땠을까? 지시를 받았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당시 처했던 상황에 대한 고려를 하면서 배려를 하는 질문을 했으면 그런 어떤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을까? 나는 재심을 통해서 무죄는 받아낸 그런 정의로운 어떤 결론을 이끌어낸 건 맞지만 이 과정에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이런 어떤 비극을 초래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반성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의 원인을 어떻게 해서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공권력, 거대 권력, 낱낱이 밝혀야죠. 하지만 그 청문회 그 과정을 보면 이 사람들도 정의에 취해 있구나, 절제를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학교에서도 말 안 듣는다고 원하는 답변 하지 않는다고 10분간 복도에 나가 있으라는 얘기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청문회장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게 굉장히 사실 불편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있다. 저건 정의가 아니다. 용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용기의 사전적 의미는 씩씩하고 굳센 기운인데요. 이분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분 누군지를 아냐고 제가 여쭤보면 많이들 모르세요. 이분이 누구시냐면은 채말자 할머니라고요. 노회찬 상도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 사회 인권 정의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다름 아닌 56년 만에 미투의 주인공입니다. 1964년에 5월 6일 날 저녁 8시 경남에 있는 한 시골 동네에서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깨물어서 절단을 시켰다는 이유로 이분이 중상해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성폭행을 하려 했던 그 남성은 성폭행으로 기소조차 안 됐습니다. 56년 전에 그런 일이 있어. 지금 이제 세월이 흘러서 또 60년 전 일이네요. 이제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사실요. 이 사건이 지금 재판을 받는다면 정당방위로 무죄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중상해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까지 수개월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나 재판받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많이 나왔냐면은 차라리 남자랑 결혼하라고 그런 얘기를 경찰, 검사, 판사, 변호사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삶이 얼마나 망가졌겠어요. 그 한을 품고 살아왔을 거예요. 근데 56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와서 정말 나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나를 보고 용기 내달라라고 하면서 재심을 청구했거든요. 먼저 이분이 그 당시에 어떤 엉뚱한 판결을 받았냐. 당시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현장에서 100m, 150m에 민가가 있었기 때문에 소리를 크게 질렀다면 구조를 요청할 수 있었다. 웃기잖아요. 그 암흑천지, 그 100m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소리 지르면 더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남성과 함께 일정 거리를 동행한 건 맞아요. 그 이유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했었거든요. 속였던 거죠, 남자가. 근데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잠깐 동행한 걸 어떻게 또 판단하냐면은 피고인이 범행 장소까지 간 것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다. 이걸 심리적으로 살핀다면은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나한테 마음이 있는 여성이구나라는 착각을 갖게끔 만들었다. 이게 판결문의 일부예요. 이런 황당한 판결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정당방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죠. 너무 억울한 이 할머니 2020년 5월 6일 날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보호받지 못하고 억울함을 자기 혼자 끌어안고 사는, 본인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많을 것인데 기회가 있으면 당당하게 나와달라. 그리고 나를 보고 용기를 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철학적 의미의 용기가 이런 사례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혜.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을 말하는데요. 지혜로운 사례.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 마라톤 대회에 완주한 70대 여성의 사진입니다. 70대 여성이 완주를 했어요. 보스턴 마라톤을. 대단하죠. 관중들이 환호하고 기자들의 관심도 많았는데 꼭 그 이유만으로 그렇게 관심을 받았던 게 아니고, 왼쪽 사진을 보시면 1967년에 50년 전에 이 보스턴 마라톤을 첫 완주한 여성 완주자가 이분이거든요. 캐서린 버지니아 스위처. 근데 왼쪽 사진 보시면은 50년 전에 완주할 때는 뭔가 방해가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왜 그랬냐면은 이 보스턴 마라톤은 남성의 출전을
여성의 출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남자들만 달리는 대회였던 거예요. 근데 최초로 여성으로서 완주를 했었습니다. 1967년에.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도와줬던 사람이, 여성의 용기가 있었던 거고, 또 도와줬던 사람들, 도와줬던 남성들의 그 용기 있는 연대가 있었고, 또 지혜로움이 함께했던 사건이거든요. 하나씩 설명하자면은 오른쪽에 달리고 있는 사람이 코치예요. 이 여성이 다니는 대학의 마라톤 달리기 코치였습니다. 그 달리기 코치한테 내가 사실 달리기 엄청 좋아한다, 혹한의 날씨에도 10km 거뜬히 뛴다라고 하면서 마라톤 대회, 보스턴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코치가 처음에는 안 도와줘요. 여자는 장거리 달리기 안 된다고, 이거 달리기 좋아한다라는 걸로 되는 게 아니다. 근데 왜 여성이 그 당시 장거리 달리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 말도 안 되지만 여성이 오래 달리면 자궁 떨어진다라는 그런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요. 근데 계속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서 대회 3주 전에 함께 42.19km를 뛰어봅니다. 이 여성이 거뜬히 뛰어내거든요. 아,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마라톤, 이 보스턴 마라톤의 규정집을 찾아보니까 젠더 관련된 규정이, 성별을 제한하는 규정이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히 상식으로 받아들여졌던 거죠. 아, 등록할 수 있겠구나. 근데 캐서린 버지니아 스위처라는 이름 그대로 등록하면은 여성이라는 게 알려지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K.V.S 약자로 등록을 하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죠. 등록해주고 혼자 달리게끔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코치가 함께 달리고, 옆에서 또 오른쪽에서 달리고 있는 보시는 방향에서는 왼쪽에서 달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남자친구예요. 미식축구 선수이기도 하고 해머 던지기 선수인 이 남자친구가 100kg가 넘는 이 거구임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달리기 여자친구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달립니다. 이런 어떤 용기 있는 행동들이 첫 여성 완주자를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 여기서 절제도 사실 보이는 것 같아요. 마라톤 운영을 하는 위원회 관계자가 와가지고 배번을 뺏으려고 하고 옷을 잡아당기면서 이제 더 이상 못 달리게 하는데 남자친구가 밀어버리잖아요. 이 몸도 있고 운동 미식축구 선수 이런 사람인데 주먹으로 한 방 날릴 수도 있었는데 밀치기만 한 건 또 이것도 절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 해봤습니다. 영화 재심 다시 보여드립니다. 지혜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화 재심은 약촌오구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이 약촌오구리 사건에서 실제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이 황상만 반장이라는 분이거든요. 진범에 대한 제보가 있었을 때 그 수사를 1년 동안 자기 자비 들여서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렇게 고생했는데 영화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함께 재심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다니면서 노력했는데 영화에서는 15초 나왔어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는데 본인이 이거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영화에서 15초 나오니까 얼마나 짜증나고 화가 났겠어요. 저랑 함께 시사회에 함께 갔었거든요. 바로 옆자리에서 보는데 나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끝까지 자기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그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주인공이고 주인공 이름도 준영이었거든요. 저는 굉장히 기분 좋아가지고 있는데 옆에서 보니까 황 반장님 표정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아니나 다를까 영화 끝나고 나서 저를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진짜 미안한데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어떻게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다는 영화가 이따위 영화일 수가 있냐. 화나죠. 그때 제가 뭘 배웠냐면은 함께한다라는 연대라는 것도 공통의 목표가 있었죠.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벗겨준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있었습니다.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달라는 얘기는 전혀 한 적 없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저는 주목받고 굉장히 고생하신 분은 그렇게 의미가 부각되지 않고, 사실상 제 유명세를 위한 어떤 수단으로 더 전락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연대가 깨질 수가 있구나. 연대에 균열이 생기는 거구나. 이런 상황이. 연대도 지혜롭게 하는 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황 반장님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유퀴즈에 나가서 대본에도 없는 황 반장님 얘기를 갖다 꺼냈고, 이렇게 유퀴즈 방송에 사진과 함께 자막으로 진범 잡으신 분입니다라는 자막이 나오게 된 이유가 제가 기질을 발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퀴즈도 대본이 있어요. 대본대로 녹화는 하지 않지만 큰 줄기를 잡아가지면 어쨌든 방송은 모든 방송 대본이 있습니다.
대본에는 황상만 반장 없었습니다. 제가 아주 지혜롭게 그냥 황 반장님 나오게끔 했고 2주 만에 긴급 출연 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아직도 좀 약간 한이 남아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지혜롭게 살자. 그리고 이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 이 오른쪽은 왼쪽 당신도 죄 없이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책을 쓰신 분이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이름이 뭐냐, 저스틴 브룩스라는 이 저와 비슷한 일을 미국에서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동료들과 함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12명의 억울한 사람을 사면해달라는 주장을 하면서 본인의 사무실에서부터 그 주지사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까지 1100km가 넘는 거리를 55일 동안 행진을 하거든요. 사면해달라는 거죠. 사면을 촉구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면은 정치인들 사면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정치인들 많이 사면하지만 억울한 사람이 법과 제도를 통해서 구제받기 힘든 경우에는 주지사가 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을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사면을 받습니다. 다시 채말자 할머니, 이분 재심 청구 사건 어떻게 결론이 난 줄 다들 모르시잖아요. 재심 청구 1심, 2심 기각됐습니다. 또 어떻게 저런 황당한 판결이 재심이 안 될 수가 있어? 형사소송법 재심 사유는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를 요구하는데, 이 증거는 물적 증거나 인적 증거를 얘기하지 그런 물적 증거나 인적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게 아니거든요. 또 수사 과정에서 어떤 위법이 있어야 되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 위법을 확인하려면은 기록을 봐야 되는데 기록이 다 폐기됐어요. 그래서 재심 제도라는 그 법적인 한계, 그리고 기록이 폐기됐다는 이런 사실적인 한계가 이분의 재심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1심, 2심 기각됐어요.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데 대법원에서 재심을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만약에 이런 한계 때문에 재심이 기각된다고 했을 때, 이럴 때 사면제도를 이런 분을 구제하는 데 활용하면 진짜 이게 약자를 위한 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사실 해봐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지지율이 낮다 하더라도 이런 일 한번 정말 추진하면은 다들 박수 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줄이 닿은 사람들만 어떤 이런 사면제도를 통해서 구제받는 것보다는 정말 정의로운 법이라고 하려면은 법적 사실적 한계 때문에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사람한테 사면제도가 그래도 마지막 구제책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해봤습니다. 이 또한 지혜로움 아니겠습니까? 정의의 어떤 지혜로운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태경 교수가 쓰신 책이 있어요. 용서하지 않을 권리라는 책입니다. 우석대 상담 심리학과 교수이기도 하고 서울 동부 스마일센터 센터장입니다. 피해자 구제, 피해자의 어떤 이런 상담과 회복을 위한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 책을 내셨거든요. 피해자를 바라보는 적정한 시선과 태도에 대한 책입니다. 이분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우리 사회에서 범죄 피해자는 범죄의 잔혹성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냥 취급되지, 그들이 당한 어떤 고통, 겪은 고통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는, 종종 생략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라고 하거든요. 유영철 그 잔혹한 연쇄살인범 사건 20년 전 사건입니다. 20년이 훌쩍 지났어요. 근데 여전히 유영철은 계속 언급이 되잖아요. 뭔가 잔혹한 어떤 범죄를 갖다가 좀 뭔가 부각시킬 필요가 있을 때 늘 언급되는 사례가 유영철 사례죠. 근데 유영철 사건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는 어떻게 취급받고 있습니까? 잔혹성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정리되고 있어요. 피해자가 당한 고통에 대한 진지한 공감 없습니다. 유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약촌오구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이름도 모르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택시기사가 가장 큰 피해자인데, 저도 사건을 소개할 때 약촌오구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 칼 12번 찔렸고요. 택시는 피투성이었습니다. 피범벅이었습니다. 폐차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피가 범벅이었다라고 하면서 사건의 잔혹함을 이야기하는 수단으로 피해자를 이용했다라는 거죠.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성을 많이 해요, 사실요. 그래서 지혜로움이란 게 피해자들의 어떤
이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노력도 지혜로움이다. 사건의 잔혹한 측면을 부각하면서 정의롭게 해결했다라는 것도 그 정의가 아닐 수 있다. 저는 책을 2권이나 냈었어요. 한때 2016년에 지연된 정의라는 책을 공저로 냈고요. 우리들의 변호사라는 책을 단독저서로 출간했었는데 2권이나 낸 이유는 뭐냐면 2016년 말에 엄청 제가 뜰 때였거든요. 물 들어올 때 배 2대 띄워도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출판 계약이 5년인데 그 5년 계약 다 될 무렵에 제가 재계약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변호사는 절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연된 정의는 공저에서 제 이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단독저서로 출간이 됐는데 이걸 지혜의 측면에서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 왜 제가 재계약을 안 했냐면은 책이 너무 정의롭게 쓰여져 있어요. 제 시각이 너무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왔던 사람들의 이 사건을 다뤘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진지한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내가 도와줬으니까 뭐 문제 제기하지 않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안타까운 삶의 얘기를 너무 그냥 그들의 동의 없이 그들의 위신과 자존심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게 불쌍하게 그려냈다라는 거죠. 그게 사실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절판시켰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 아닌가요? 반성과 성찰도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지혜의 한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 정치만 놓고 보더라도 여야 간의 이 대립 국면에서 각 진영에서 자기 반성과 성찰은 거의 하지 않고 상대 진영을 공격하고 흠을 제기하면서 문제를 지적하면서 상대를 깔아뭉개면서 자기 신뢰를 상대적으로 높이려는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신뢰의 동반 추락으로 그 결론 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진영에서 반성과 성찰을 해가면서 상대를 문제 제기하고 지적해야 되는 게 그게 진짜 정의로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반성과 성찰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이 정말 안타깝죠. 지식의 혼돈,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지식이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고 지식인이 또 불신받고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최근에 벌어진 일, 수사심의위원회, 김건희 여사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공고했는데 어제 결론 난 거 보면은 8대7로 다수가 증거 관련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상반된 결론을 낸 거예요. 전문가 15명이 한쪽에서는 만장일치, 한쪽에서는 8대7. 이런 상황에서 지식인에 대해서 지식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지식인에 대한 불신은 이런 사례를 통해서 전 쌓여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지식이 이렇게 불신을 받을 수가 있냐? 신뢰받지 못하는 지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약촌오구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약촌오구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조금 자극적이긴 한데요. 범인은 뒷좌석에 앉아서 칼로 운전사의 오른쪽 윗 가슴 부위, 쇄골 아래 부위를 찔렀습니다. 거기를 10번 이상 찔렀어요. 갈비뼈를 끊고 들어갈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는 그 범행 흉기에는 칼끝이 휘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 범행에 사용된 칼을 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칼을 본 사람들은 칼끝이 휘어져 있었고 칼면에 피와 돼지 비계와 같은 지방분이 함께 묻어 있었다. 그게 굳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칼을 본 사람들이, 진범이 사용한 칼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저는 이 재심을 진행하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걸 핵심 증거로 봤습니다. 지금 흉기는 없어졌지만 이제 버려져 가지고 찾을 수도 없지만은 흉기를 본 사람들의 진술이 이렇게 공통적이고 또 이 진술은 꾸며내기가 어려운 진술이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의 부검의 어떤 결과와도 부합한다. 갈비뼈 2개가 끊어졌거든요. 또 피해자가 체구가 좋아서 얼마든지 지방분이 묻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증거로 보고 재심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계속 부각을 시켰는데, 검사가 재심을 반대하면서 전문가의 감정서를 제출합니다. 굉장히 이름 있는 사람의 감정서인데 그 사람이 이 똑같은 개는 아니지만은 유기견인데요. 이 개를
전기 충격기로 죽여서 털을 다 면도기로 다 깎아요. 그리고 나서 개 뒷다리 부분에 메리아스를 올려놓고 칼을 찔렀다 빼는 실험을 합니다. 감정을 위해서 감정이는 개 뒷다리 위쪽에 면 티셔츠를 덮고 과도로 찔러보는 실험을 시행했다. 머리에 전기 충격을 가해서 개를 죽이고 털을 제거하고 피가 흘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칼로 허벅지를 찔렀다라고 하거든요. 찔러보니까 사람과 개가 다르고 개는 사후에 찔리긴 했지만 개 실험 결과를 사람과 동일시하기는 어렵지만 그 덮어놨던 메리아스 옷의 역할은 개 실험 결과를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까지 본 감정이 범행에 쓰인 칼면에 돼지비계 모양의 지방분이 묻어 있는 걸 본 적이 없다. 또 주변 법의학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모두 본 적이 없다고 한다. 또 상식적으로 칼이 살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면 칼면에 조직을 매달고 나오기가 어렵고 또 옷을 입고 있었다면 설사 매달고 나왔다 하더라도 옷에 다 씻겨버렸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검사의 논리를 뒷받침해주는 아주 이름 있는 법의학자가 이런 감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전 너무 황당했어요, 사실. 어떻게 사람 그 체구가 좋은 분의 가슴을 12번 왔다 갔다 한 칼과 그 근육질에 개 뒷다리를 한번 찌르고 뺀 칼이 똑같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실험을 하고 이렇게 아주 그냥 재심을 반대하면서 이런 논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과학이 이래도 되는 것인가? 법의학도 과학이거든요. 그러나 재심 개시됐거든요. 대법원에서 이 검찰 측의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재심이 개시되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진범이 잡혀가지고 진범이 처벌받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진범 재판 과정에서는 정반대의 감정서가 국과수에 들어왔어요. 국과수에서 국과수에서 살인 사건에서 칼끝이 휘거나 부러진 사례가 얼마든지 있고 칼날에 피와 지방이 묻어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과 함께 칼끝이 휘어지고 지방이 묻어 있던 칼 사진까지 보내줬습니다. 그러면 그 검찰 측 논리를 뒷받침했던 그 전문가는 도대체 몇몇 법의학자에게 물었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물어본 건지, 이 사람은 수십 년 동안 부검을 해온 사람인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이 답변이 얼마나 무책임한 답변인 건지, 검찰 권력에 영합한 그런 아주 좋지 않은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 국가 권력, 검찰 권력에 영합하는 어떤 이런 지식인들 때문에 지식이 또 불신받는 그런 상황이 초래된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망막출혈, 뇌경막하 혈종, 뇌부종, 흔들린 아기 증후군. 흔들린 아기 증후군이라는 가설, 의학 가설로 수십 년 동안, 20년 동안 수백 명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어린 아기가 사망해서 오거나 크게 다쳐서 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망막출혈과 뇌경막하 혈종, 뇌부종 3개가 발견되면 틀림없이 애를 돌보던 부모가 됐든 베이비시터가 됐든 애를 안고 흔들었을 것이다 라고 봐버렸어요. 그래서 살인으로 기소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잘못된 의학 가설이고, 다른 질병이나 뭐 이렇게 어디서 약간 낮은 곳에서 떨어져도 충분히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냥 고의로 흔들어서 죽이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그렇게 결론 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럼 이런 의학 가설이 20년 이상 통용됐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는 하는 정설로 취급하고, 또 그 정설을 뒷받침하는 법정 직원을, 또 정설이라는 어떤 지위를 얻은 이런 가설을 뒷받침하는 법정 직원을 하면서 의사들이 또 돈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너지는 걸 또 바라지도 않고, 그런 일들 때문에 잘못된 어떤 가설이 힘이 실려가지고 20년 가까이 그 오판의 중요 원인이 됐던 겁니다. 과학 중에 음성과학도 과학이거든요. 누구는 바이든으로 듣고 누구는 날리면으로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어떤 바이든으로 들린다는 사람도 있고 날리면으로 들린다는 사람도 있고, 이게 음성과학 중에 하나인데, 이런 어떤 주간의 어떤 이런 차이가
어떤 소신이라면 좋겠는데 이념과 진영에 따라서 이런 차이를 보인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문제시하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서도 그 오염수의 어떤 영향에 대해서 과학자들 간의 어떤 의견이 극렬하게 대립했잖아요. 이 또한 이념과 진영의 문제가 많이 개입된 부분이거든요. 또 거슬러 올라가면 광우병 사태 때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리고 우리나라 한국인 유전자는 광우병에 취약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한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에서 외국 논문을 근거로 한국인의 유전자가 광우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광우병에 쉽게 걸릴 수가 있다. 그걸 갖다 단정짓는 방송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 방송의 허위 보도 여부가 재판 과정에서 다뤄졌고 대법원에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나눠졌습니다. 방송이 허위로 방송한 것이다. 또 다른 쪽 의견은 방송이 허위가 아니다. 충분히 그런 어떤 의심을 할 수가 있고 그건 사실에 근거한 방송이다.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으로 나눠졌는데 그 다수 의견은 보수 쪽, 소수 의견은 진보 쪽이었거든요. 이걸 보면 과학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이념과 진영의 논리가 개입하는 게 참 이게 이래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사실 하게 돼요. 이게 지식이 불신받는 어떤 원인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이 대학이고 우리는 지식과 지혜를 배우는 공간에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데요. 이 지식이 불신받지 않게끔 책임감을 갖고 소신껏 얘기하고 어디 권력에 영합하지 않고 돈 때문에 자기 어떤 소신을 팔지 않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의 기운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화 재심에서 왜 이렇게 저를 정의롭게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진범 잡으러 가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범하고 격투씬도 제가 버리더라고요. 실제로는 진범이 무서워가지고 밤늦게 혼자 일할 때는 문 걸어 잠궈놓고 화장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렇게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렇게 정의롭게 그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어요. 제가 변호했던 사건들이 나라라 개촌형. 영화 재심에서 정우가 제 역할을 맡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감당이 됐는데 권상우는 제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심했다 캐스팅이. 실제로 만나보니까 와 연예인의 특징은 소두라고 하는데 내가 얼굴이 작긴 한데 이건 도저히 극복이 안 되는 머리가 파라린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극복이 안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나고 나서 자괴감 느꼈어요. 사실 캐스팅 잘못됐다. 그리고 사법 역사는 내가 쓴다는 얘기 내가 한 적도 없어요.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영화나 드라마가 왜 이렇게 정의롭게 저를 그려놔가지고 현실에서 너무 피곤한 거죠. 정의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지방 강연 가면 모텔에서 잘 때가 있거든요. 근데 들어갈 때 카운터에서 혹시 박준영 변호사 아니냐고 알아보시면 내가 정의로워야 되니까 아침에 이불 다 개놓고 나옵니다. 그 썼던 수건도 다 정리하고 뭐 쓰레기통도 깨끗이 비우고 나오고 그래요. 너무 피곤하더라고. 이제 진짜 피곤하고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내 모습들이 점점 익숙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를 좋은 이미지로 바라봐 주니까 내가 본래 그런 깜냥은 안 되는 놈이긴 하지만 내가 점점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받아요. 그래서 사람의 변화도 이런데 사람의 변화도 어떤 본인의 어떤 실천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바라봐 주냐에 따라서 사람은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한 사회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사회의 기운이 뭐 부정적인 기운보다는 갈등, 혐오 이런 부정적인 기운보다는 이해와 공감, 배려라는 이 긍정적 기운을 통해서 건강한 변화를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배성우 씨도 이제 정의로운 기자 역할을 맡았었는데 주인공 주연 배우였는데 이 사람이 드라마 한참 방송되던 중에 밖에서 음주운전을 걸려가지고 수사를 받는 바람에 도중에 하차를 했습니다. 17부까지 찍고 18부부터는 배우가 바뀌었어요. 정의로운 기자 역할을 했는데 도중에 하차를 하고 17부까지 나왔었는데 이제 18부부터 18부, 19부, 20부 이거 어떻게 보냐. 이 집중이 되겠냐. 누가 이 드라마 보겠냐. 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막판에 오히려 시청률이 올라가더라고요. 진짜로. 배성우가 정우성으로 바뀌면 올라갑니다.
이런 일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 좌절하지 말자, 절망하지 말자.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런 희망을 얘기할 수 있어야지 좋은 사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절망 속에서도 나의 그냥 너무나 막연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정말 건강하고 좋은 사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회의 기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어요. 2022년인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인천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에 다툼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사를 결심하고 이사 가기 전날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사 가기 하루 전날 칼을 들고 와가지고 칼부림을 해버렸던 겁니다. 칼부림을 해가지고 이 엄마는 목에 심한 자상을 입고 피가 이제 그 산소가 뇌에 공급이 안 되는 시간이 좀 길었나 봐요. 그래서 1살 지능의 어린 아이가 돼버렸습니다. 대소변 스스로 가리지를 못하고 오른쪽 보면 먹어야 될 약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딸도 얼굴에 아주 깊은 자상을 입어가지고 밖을 나가지 않고 집에서 술만 마시면서 보내고 있고 한 가족의 비극을 보면서 범죄 피해자들의 어떤 이 불행을 공동체가 어떻게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엄하게 처벌해야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층간소음 문제를 가지고 칼을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이 사람의 어떤 적개심과 분노, 이게 화가 가득 차 있었는데 이런 폭발이란 게 사회에서 어떤 그 부정적인 어떤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해봐요. 사회의 기운이 따뜻하고 뭔가 인간적이면 이런 어떤 악인이 쉽게 나오질 않죠. 사회의 기운이 너무 부정적인 기운이 너무 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월터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란 책으로 이제 번역돼서 이제 출간이 됐고요.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저스트 머시라는 영화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는데 정말 잘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원작이 이제 월터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라는 책인데 브라이언 스티븐슨이라는 인권 변호사님입니다. 이분의 어떤 삶을 다룬 책입니다. 이 책에 이 흑인 인권 변호사 하버드 로스쿨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를 쫓지 않고 돈을 쫓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어떤 사법 피해자를 돕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책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들이 보여준 최악의 행동에 입각해서 그들을 격하하고 제도적으로 범죄자 같은 영원한 꼬리표를 붙였다. 범죄를 저지를 당시의 상황은 도의시 않채 그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얼마나 개과천선했는지는 상관없이 절대로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찍었다. 이 문장을 보면서 저는 밀양 성폭행 사건을 좀 떠올려 봤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밀양 성폭행 사건 44명 가해자를 그 유튜버들이 공개를 했잖아요. 근데요, 밀양 성폭행 사건 2004년 사건입니다. 약촌오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 여관으로 데려가가지고 그 가혹행위를 했던 그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했던 그 사건 2000년 사건입니다. 밀양과 익산 지방이거든요. 2004년에 정말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해요. 밀양 사건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44명 중에서 억울한 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기서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혐의 없음으로 풀려난 사람들도 전혀 배려하지 않고 44명을 싸잡아가지고 전부 그냥 범죄자라는 꼬리표에 붙였잖아요. 공개해가지고. 그리고 또 44명 중에서 가담 정도가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리고 그들이 또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집을 공개하고 가족들까지 다 못 살게 만들어버렸거든요.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실. 유튜버들이 돈이 목적이었잖아요. 결국 피해자도 원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공개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밀양이란 도시는 여름에 휴가철, 그 밀양에는 그 얼음골 사과도 유명하고 자연경관이 굉장히 좋은 곳인데 올여름에는 그 예약 취소가 그렇게 많았다고 해요. 밀양하면 사과를 떠올려야 되고 그 밀양에 좋은 자연경관이 많은데 밀양하면 밀양 성폭행 사건을 떠올리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범죄도시 만들어버렸잖아요. 이건 누구를 위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올바른 판단 못 받습니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저 사람은 당신한테 어떻게 대하냐고, 오만합니까 겸손합니까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온전히 하려면은 그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회에 대한 평가도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뭘 겪고 있고 그들이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게 정말 진짜 사회의 실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라이언 스티븐스는 사회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빈곤층과 소외층, 피해자, 피의자, 재소자, 사형수를 대하는 방식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그 사회의 도덕성은 평가되어야 된다. 여기 사형수도 언급되어 있고 재소자도 언급되어 있으니까 좀 불편하시죠? 사형수, 그 연쇄살인범 그런 놈들한테 무슨 인권이 있고 그들의 어떤 존엄을 얘기한다는 게 너무 불편해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저 이런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 사회는 범죄자를 경멸합니다. 혐오합니다. 낙인을 찍어요. 근데 이런 생각해봐요. 그렇게 혐오하고 경멸하는 그 범죄자를 그렇게 혐오하고 경멸하면서 그 범죄의 반대편에 있는 피해자를 따뜻하게 열정적으로 배려할 수 있을까요? 한 인간의 감정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딱 갈릴 수가 있을까요? 범죄자한테도 최소한의 어떤 존엄을 얘기하고 인권을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런 긍정적인 기운이 있어야지 피해자에게도 피해자의 위로와 회복을 위해서 더 열정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게 인간의 감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감정. 그래서 이분은 측은시심의 부재는 지역 공동체는 물론이고 나라 전체의 품위를 크게 떨어뜨릴 수가 있다. 두려움과 분노는 우리에게 복수심과 폭력, 불공평함, 부당함을 부추기고 결국에는 모두가 고통받는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사회의 기운이 복수심과 분노, 폭력으로 그냥 기운이 아주 쫙 깔려버리면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일보다는 적대시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지죠. 어쨌든 사회의 기운이 측은시심과 자비, 이런 어떤 긍정적인 기운이 좀 힘을 얻어가야 되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바람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책에는 브라이언 스티븐슨이라는 브라이언 스티븐슨이 아니라 클래런스 대로라는 인권 변호사의 변론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클래런스 대로 변호사님은 헨리 스위트 사건이라는 그 1925년에 발생했던 사건을 변호했던 분인데요. 헨리 스위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헨리 스위트의 형인 오션 스위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션 스위트라는 사람은 흑인 내과 의사예요. 가족들과 함께 디트로이트에 있는 한 동네로 이사를 가요. 근데 그 동네에 살던 백인들이 흑인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몰려가가지고 집을 에워싸고 돌멩이 집어던지고 위협을 가합니다. 헨리 스위트는 형 가족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형네 집에 갔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총을 들고 이제 방어를 하죠. 위협을 하는 과정에서 총을 잘못 쏴가지고 백인 한 사람이 죽습니다. 그 사건의 재판을 받는데 그 사건의 재판, 목숨이 걸린 재판이었습니다. 그 변호를 이 클래런스 대로 변호사님이 하셨는데 정당방위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25년에 노예는 해방됐지만 법적으로는 흑인과 백인이 권리가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는 걸로 법은 그렇게 정하고 있긴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그게 아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인식은 그대로다라는 거죠. 법과 제도가 정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무엇을 이루는가 했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현실에서 모든 인간의 삶은 다른 이들의 삶과 얽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고 어떤 예방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간적이고 호의적이고 품위 있고 자유를 사랑하지 않으면 정의는 실현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굽니까? 잘 모르시죠? 굉장히 예쁜 아이 구하라입니다. 구하라는 9살 때 엄마가 집을 나가요. 그리고 아버지랑 이혼도 하고 친권도 포기해버립니다. 구하라의 어머니가 제발로 나타난 곳은 어디였냐면 구하라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구하라는 카라로 활동했죠. 카라는 도쿄돔에서 콘서트를 할 정도로 아주 인기가 많은 그 걸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하라는 솔로로 독립해가지고도 또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도 하고, 그 안타깝게도 전 남자친구의 그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좀 재기를 하고 회복을 할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 2019년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거든요. 근데 유산을 엄청 많이 남겨놓고 죽은 거예요. 구하라 엄마가 장례식장에 나타난 이유는 그 유산에 대한 욕심이었던 거죠.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어머니니까 미혼인 남성이든 여성이든 미혼인 자녀의 그 1순위 상속인은 부모입니다. 좀 이게 황당하잖아요. 사실 부양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어떤 부모가 자식의 재산에 이렇게 욕심을 낼 수 있을까? 너무나 황당하기도 하고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법은 상속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속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기여분이라 해가지고 약간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결국은 40%를 받았거든요. 이런 일이 얼마든지 또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하라의 오빠가 법 개정 운동을 벌인 거죠. 사실 아픈 가정사가 공개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우려도 있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진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정의를 경험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구하라법을 이제 개정 운동을 하고, 그 구하라법의 내용은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람들은 상속을 받을 수 없게끔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상속을 받을 수 없게끔 하는 데 있어서 법원에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을 얘기해도 법원에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 간의 이 다툼으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을 가지고 이렇게 법적 분쟁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 구하라법은 굉장히 정의로운 법입니다. 정의로운 법이에요. 정의로운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법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어떤 상속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정의로운 모습도 보이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 지금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가 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분 반환 청구라고 상속인들과의 다툼도 지난 10년간 3배가 늘었다고 하거든요. 이 법이 중심이 돼가지고 상속인들 간에 상속 재산을 놓고 다툼이 많아질 거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 같아요. 네, 정말로. 상속 분쟁은 이 가족 관계, 친족 관계를 완전히 파탄시켜 버립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 제가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정의로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법이 또 분쟁의 중심이 돼가지고 사회의 갈등이 커져간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법과 제도가 이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호의적이고 품위 있고 인간적이고, 이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정의로운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놓으면 차별이 금지되겠어요?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가 장학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가정을 제가 경험했냐면은, 엄마는 일찍 집을 나갔어요. 엄마는 일찍 집을 나갔는데 아버지가 아이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자살을 했었어요. 아이가 홀로 남았어요. 그 아이를 누가 거두고 있냐면은 큰아버지하고 고모가 내가 키워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봐요. 그 키워보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형제에게 돌아가시는 그 애 아빠 생전에 좀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미안함, 힘들게 사는 걸 뻔히 알고 있었는데 좀 챙겨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조카라도 내가 어떻게 키워보겠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법이 이런 돌봄을 강제할 수 있습니까? 어떤 법을 만들어서 이런 돌봄을 강제할 수는 없어요, 절대. 그래서 인간적이고 호의적이고 배려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공부하는 거죠, 사실요. 먼저 이제 본질적 문제에 대한 접근을 좀 해보겠습니다. 2018년 12월 30일 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에 어떤 끔찍한 사건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본인이 돌보던 환자한테 찔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임세원 선생님께서 본인이 돌보던 환자한테, 예약도 하지 않고 찾아왔던 환자를 만나서 얘기를 듣고자 만났는데 그 환자가 찌른 칼에 찔려서 돌아가셨어요. 살 수 있었습니다. 내실로 숨어 들어갔거든요. 근데 밖에 있는 가족과 의료진이 걱정돼 가지고 밖으로 나와 가지고 다 도망가라라고 하면서 외치고 다니다가 본인이 화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의사자로 인정이 되셨거든요.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얘기가 나왔겠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안전한 진료 환경 만들어줘야 된다. 법을 바꿔서라도 만들자. 그리고 의료진에게 이렇게 폭행이나 상해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엄하게 처벌하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유가족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가족, 우리 자랑스러운 가장 임세훈 의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의료진의 안전이 지켜지고 모든 사람이 정신적 고통을 겪을 때 사회적 낙인 없이 적절한 정신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거 뭐지? 가족을 죽인 그 정신질환자들, 마음 아픈 사람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유가족이 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거든요, 사실요.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서현역 사건, 사실 마음 아픈 사람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그냥 어떤 또라이고 뭐 이 문제 많은 인간, 한 인간으로 우리가 딱 정리해 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런 사건이 왜 발생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이런 일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범죄 피해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한 해에 발생하는 범죄 건수가 150만 건이에요. 100명 중에서 3명 정도는 얼마든지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범죄든지. 딥페이크 얘기가 나오는데 딥페이크의 또 본질적인 문제. 딥페이크 사태 지금 뭐 중고등학교에 강연 요청이 들어오면 딥페이크 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해달라고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실 정도예요. 얘들이 심각성을 모른다. 이게 어떤 끔찍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지 애들이 참 경각심을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딥페이크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법을 만들어서 엄하게 처벌하고 막 이제 온라인 어떤 영상물이나 사진을 또 삭제를 빨리 하게끔 하고 이런 어떤 지원을 한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부정하지는 않지만 여기서도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칼럼을 최근에 읽었거든요. 휴양지에 놀러 갔다 왔어요. 한 여성분이 이제 밤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귀국했는데 이제 버스를 타고 집에 가려고 이제 버스 정류장에 딱 서 있는데 남성의 무리들이 딱 남성의 그 남자들 중에서 좀 약간 못된 사람들인 거죠. 지나가면서 여성을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옷을 얇게 입고 짧은 바지를 입고 있기 때문에 성적 대상화한 거죠.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도 쳐다보는 남성과 맞섰습니다. 함께 쳐다봤어요. 이럴 때 정말 그 남자가 시선을 내리깔고 시선을 거둬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더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이럴 땐 여성들이 이제 겁을 먹죠.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주변에 밤 시간이 되다 보니까 사람도 없어 보이고 뭐 이러다가 괜히 이렇게 계속 대립하다가 내가 보고 화를 입지 않을까 이런 걱정. 여성들이 늘 일상 속에서 겪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구조적인 어떤 성문화, 성적인 잘못된 성문화, 잘못된 어떤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제대로 하고 변화를 얘기하는 게 본질적 문제 해결책이 아니겠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사실 법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호의적이고 품위 있고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희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 변호사님 강의도 많이 주목해 주십시오. 그분도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아주 의미 있는 인권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요. 석가불식, 곧 우리가 볼 수 있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가지 끝에 감 하나 매달려 있습니다. 낙엽 다 떨궜습니다. 낙엽 다 떨구고 가지 끝에 감 하나 매달려 있습니다. 석가불식 주역에 나오는 사자성어인데요. 석과 씨과실은 먹지 말자. 힘들어도 이건 이듬해 새싹으로 나무로 숲으로 키워내야 된다라는 거죠. 어려운 시기에 이 씨과실 사람을 키워내는 노력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 이게 희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사람을 키운다라는 거 정말 중요하다. 장학회를 만들었어요. 장학회를 오늘 오신 선생님들과 함께 만들었죠. 오신 선생님들이 이제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그 피해 배상금이 있었거든요. 그 배상금 중에 적지 않은 돈을 내놓으셨습니다. 5억 이상의 돈을 내놓으셔가지고 등대장학회라고 우리 사회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 아이들, 힘든 가정의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는 단체로 건강하게 발전하고 싶습니다. 아랫줄에는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들, 피해자 유가족이 앉아 계시고요. 뒤에 서 계신 분들은 이들 사건을 공론화했던 PD와 작가, 기자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사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신 선생님 이제 소개를 드리기 전에 사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실까요? 11년 5개월 20일 모든 거 다 해버렸죠. 한국을 맞았고 돌로 맞았다고 100%만 다 진군이야. 우리가 하면 구경도 문화 사건입니다. 이분도 무죄. 썩심. 진실을 꼭 밝혀줄 겁니다. 신고했습니다. 응궁동 살인사건 그러니까 조금 이제 밋밋한데요. 그 당시는 낙동강변 인조 강간 살인사건 그래서 이제 부산 지역에서 아주 떠들썩했던 사건인데 제가 그 변호인을 맡았었는데 저는 그분들의 무죄를 확신했었는데 그리고 또 제 나름대로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분들의 억울한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법정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한 게 제게는 제 변호사 평생을 통해서 가장 한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을 우리 이제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을 맡으셨어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다루지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다 하지 못한 무죄를 선고받는 일 우리 박준영 변호사가 꼭 해내리라고 믿습니다. 이 사건의 그 재심 대상 판결 당시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 능력 있는 법조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겼다는 거죠. 박준영 변호사, 우리 박준영 변호사 두 번이나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심 무죄 받고 나서 기대 잔뜩 하고 있었죠. 청와대에서 연락 오겠거니 뭐 자리 제한을 하지 않을까. 전혀 연락이 없었습니다. 퇴임 후에 연락이 왔었어요. 이거 다 필요 없어. 청와대 다 개방돼가지고 의미도 없고 이제는 그렇습니다. 이 사건 1990년에 발생했던 살인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이제 두 분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여기 와 계시고 와 계신 분이 이제 장동익 선생님이시고 이분이 등대장학회 이사장이시기도 합니다. 두 분이 출소할 당시의 모습이 담긴 사진입니다. 2013년경입니다. 출소만 하면 억울함 밝힐 수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를 할 만했겠어요. 근데 나와 보니까 법률구조공단 뭐 여기 인권위원회 그리고 여기저기 변호사 사무실 다니면서 실망만 하는 거죠. 이 표정에서 다 보이지 않습니까? 저를 만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때는 2016년이었습니다. 이때도 표정이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두 분이. 근데 2017년 5월에 재심을 부산지방법원에 청구할 당시의 모습이 담긴 사진. 점점 얼굴에서 이제 꽃이 피지 않습니까? 재심 과정에서 이제 기록을 들고 다니는 것도 힘들지 않았나 봅니다. 약간 힘든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희망이 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당시의 모습이 담긴 사진. 참고로 무죄 프랭카드 이거 다 제가 만듭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을 알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꽃다발도 다 저희가 직접 준비하고 겨울이다 보니까 꽃값이 비싸가지고 좀 꽃이 이제 제 머리처럼 등등등 한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해요. 여름이었으면 좀 풍성하게 좀 다발을 만들었을 텐데. 이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이 장동희 선생님은 사실 시각장애 1급 장애인입니다. 앞이 잘 안 보이세요. 오늘 오신 분이죠. 커밍아웃 해도 되죠, 선생님? 그 시각장애 1급 장애인인데 본인을 억울하게 만든 사건 기록도 제대로 한 번을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글자를 보려면 확대경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눈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이 확대경으로도 보기가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라도 해보려고 그리고 뭐라도 궁금해서 알려고 언제든지 노력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그리고 뭐라도 도움되고자 저희가 이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이렇게 간인을 해야 되는데 그 수천 장의 서류를 다 직접 간인을 했습니다.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장 한 장 할 때마다 신경을 곤두세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주가 여기저기 많이 묻어 있었어요.
이 종이가 깨끗하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이것도 당사자의 역사로 남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제출했던 겁니다. 억울함을 밝히는 과정에서 사건 기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이 장 선생님의 어머님께서 유품으로 기록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내 자식 억울함 밝히겠다라는 유언과 함께 눈을 뜨고 돌아가셨대요. 한이 많이 맺혔겠죠. 자식은 출소 후에 어머님이 남기신 기록을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이제 호소를 했던 것이고 이제 저를 만났고 저는 이 기록을 근거로 해서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의 재심은 이 어머님의 어떤 정성과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학회 개소식 당시 모습이 담긴 사진이고 저희 장학회는 이사회에 이제 PD와 작가분들 그리고 기자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다 보니까 PD분이 이렇게 사진을 잘 만들어내네요. 그래서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 한 분은 이제 윤성현 선생님이라고 화성 8차 사건으로 억울하게 20년 옥살이 하신 분이 이사로 또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장학회 활동을 하면서 배운 것에 대해서 배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선생님 얘기 좀 잠깐 할까요? 선생님 잠깐만 나오셔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21년 5개월 20일 동안 어떻게 옥살이 하셨겠어요? 사실 우리 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좀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참 남서울대학교 참 경치 좋은 곳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국민학교 졸업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대학교까지 와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접하니까 참 우리 미래의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덩달아서 저도 참 대학생이 된 기분, 대학교 가정을 밟았다는 그 기분도 느껴지네요. 그렇듯이 제가 이 아까 영상에도 봤듯이 아까 진실은 꼭 밝혀질 겁니다. 저는 혼을 담아서 한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느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그냥 하는 소리겠지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과연 뭐 이상하게 뭐 이 생각하는 건 여러 방면으로 다 느꼈겠죠.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간절하게 막 저는 혼을 실어가지고 진실이 꼭 밝혀질 겁니다. 저게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할 때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그 간절함이라는 것은 또 세월이 지나고 긍정적으로 또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91년도 11월 8일 아무 영문도 없이 제 이름을 부르게 따라간 곳이 경찰서가 가게 됐고 또 고문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불러지는 대로 쓰다 보니까 그게 진술서가 되고 공소장이 되고 그거 따라서 집 재판을 해가지고 무기징역을 받게 됐습니다. 무기징역을 받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시듯이 21년 5개월 20일 7,841일 우리 그 당시에 제가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2살 먹은 딸. 저녁 일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딸을 보듬고 놀고 있다니까. 저녁 이제는 식사를 아내는 밖에서 벅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그래 이름을 불러가지고 나간 게 경찰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 제가 출소하고 나니까 딸은 24살이 됐더라고요. 지금은 35살 새 아이의 엄마가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에 있으면서도 참 자살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운명은 제 차이라고 제가 죽자 살자 하는 것도 제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참 신에게 맡겨야 되는 건지. 그래 자살 기도도 했지만서도 그 뜻대로 안 돼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살아왔지만은 또 어느 순간 내가 여기 왜 있어? 이 담안에 왜 있어? 이런 죄인들하고 왜 내가 같이 살아야 돼? 하면서 참 모든 걸 자포자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족들이 면회 와가지고 울고 가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족을 봐서라도 살아야 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살아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살아나왔습니다. 열심히 살았죠. 저는 사실 시각 1급이거든요. 그 안에서 참 힘든 상황에서도 저는 극복해가 살았습니다. 제 자신과 싸움을 해서 이겼다고 보죠. 거기서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 자신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안에서도 생활하면서 저는 옆에 사람 하는 대로 따라서 했을 것 같으면은 뒤떨어졌겠죠. 처졌겠죠. 하지만은 전 나름대로 전 여기서 나가면은 제 사건을 여러 사람한테 알려줄
사람을 만나야 되고 제 사건을 기록을 봐줄 사람을 또 만나야 되고 제 사건을 나의 말을 들어줄 사람을 좀 만나야 되고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만나야 될지. 그래 나오니까 밖에 출소해 보니까 90년도 11월 8일 날 집을 나서 가지고 사회를 또 나온 게 13년도 4월 26일 날 출소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나와 가지고 기록을 들고 여기저기 다녀봤지만은 저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변호사들 역시도 기록 하나 넘겨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아내라면 제가 교도소를 말하는데 안에서 생각하는 사회생활하고 사회 나와가지고 접하는 모습하고 아주 다르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너무 오버한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몰랐던 거죠. 그리고 현실에 부닥치는 것도 많았지만은 극복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좌절하지 않고 나가자 또 가보자 서울까지 가게 되다 보니까 16년도 3월 26일 날 우리 박정희 변호사를 참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기록을 전해주고 하니까 그걸 받아주시고 그때 제가 16년도 그때 3대 나라 수포 사건이라든가 약천오거리 사건이라든가 막 방송에 막 나오고 할 때거든요. 그래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저런 변호사 만나가지고 내 기록이라도 한번 봐줬으면 좋을 텐데 저런 사람 어디서 만날까 진짜 가보고 싶었습니다. 재판하는 데를. 근데 전 혼자라서 가보기가 좀 힘들어서 생각만 했었고 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그 당시 일요신문 기자 지금 시사인에 있는데 그 문상현 기자라고 그 사람을 알게 되다 보니까 또 이 박준영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저희 사건을 여러 다방면으로 알리게 되고 또 재심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21년 2월 4일 날 재심 무죄라는 소리를 딱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소리는 제 사건을 간략하게 얘기했지만은 아까 진실은 꼭 밝혀질 겁니다. 나약한 소리죠. 간절함 저는 혼을 실어서 한 소리지만은 그렇지만 나중에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안에 있을 때 돌아가셨는데 그 영천 호국원에 계십니다. 가가지고 엄마 아버지 진실은 꼭 밝혀졌습니다.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듯이 꿈은 이루어지더라고요. 또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고 나름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저는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막연하게 날짜도 없이 무기징역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들 학생들한테 진역 소리하고 이러니까 참 미안한데 또 사람 가정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막연한 세월을 살면서 그 좌절을 했을 것 같으면 살아나오겠습니까? 억울해서 못 살 겁니다. 사회생활 하면서도 아니한 소리를 했다고 옆에 사람한테 들었을 때도 억울한데 생전 구경도 못한 사건 살인했다, 강도를 했다, 뭐 안 좋은 죄명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도 저는 이것도 하나의 운명이다. 가족하고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서도 이것도 나한테 운명이다. 받아들여야 되겠더라고요.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내 자신이 힘들더라고요. 그 주어지는 건 받아들이고 또 주어지는 건 먹고 그 진역의 그 형기도 내가 채워야 되면 나오는 거고 또 날짜는 없지만 내가 극복하고 살다 보니까 날짜가 주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이래 살아나지만 우리 여러분들도 뭐 공부를 하시고 또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 극복하기 힘든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졸업하게 되면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될 텐데 하는 또 앞서 걱정도 하게 되고 하지만 저는 안에 있으면 막연한 삶을 살면서도 나가서 어떻게 해야지 자상을 그렸습니다. 나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일을 해봐야 되고 진실을 밝혀야 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졸업하기 전에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난 사회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첫 단추 잘 끼워보면은 또 사회생활 하려는데 우리 사연으로서 일원이 돼가지고 크게 이바시하는 그런 인물도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 진역사는 거 자랑이 아닌데 또 극복하고 살아왔다는 거 어려운 가정에서도 살아왔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2살 먹은 딸이 나왔을 때 24살이 되었다고 했죠. 그 초중고 대학교 다니면서 저는 과자 하나 사준 거 없고 연필 하나 사준 게 없습니다. 그래 출사 보니까 그래도 어엿하게 졸업해가지고 사회복지사가 돼가지고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참 뿌듯하더라고요. 크게 혼자 공부를 했겠나. 옆에 이웃에게 도움도 받았을 거고 또 국가적으로 알게 모르게 도움도 받았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홀어머니 앞에서 공부를 했겠죠. 그렇듯이 그런 걸 봐서라도 저는 우리 박준영 변호사님하고 같이 등대 장학회 이래 한번 해보자 말씀하시게다. 한번 해봅시다. 될런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후원자 엄청 많습니다. 우리 개소 시간 이제 1년 한 달, 10월 9일 가면 1년 한 달이네요. 1년 한 달 됐지만은 아주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멋지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딱 등대장학회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쫙 나옵니다. 보시고 아 이렇게도 하는 데가 있구나. 한번 응원 많이 해주시고 우리 박준영 변호사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사실 시각장애가 있으신데 망막에는 이상이 없으세요. 시신경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안 보이세요. 그냥 움직임만 관찰이 되는 겁니다. 움직임만 관찰이 되는 거. 그 움직임을 보면서 눈 맞춤을 하시는 분이세요. 사실 강연을 하면서 사람들의 얼굴, 눈빛, 표정을 확인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그걸 보지 못하면서 느낌으로 얘기한다는 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한 10여 분 동안 이 자기 얘기를 이렇게 풀어가는데도 사실 등골이 막 그냥 식은땀이 날 정도로 오늘 긴장도 좀 하시면서 얘기를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랜만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이 잘 안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그 교감을 하려고 이제 노력하면서 얘기하셨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에 간단하게 이 장학회를 운영하면서 배웠던 그 삶의 어떤 의미 있는 어떤 그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태어나고 나서 곧바로 시설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시설에서 살고 있는 한 아이에 주목을 했고 그 아이가 매달 용돈 43,000원을 받고 그 돈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친구들과 놀면서 뭘 제대로 먹을 수 있었겠어요. 사고 싶은 거 다 포기하면서 살아왔겠죠. 그 아이 매달 우리가 생활비를 좀 지원해 주자. 그리고 아이가 부모를 둔 아이와 그냥 차별감 느끼지 않게끔 그렇게 우리가 도와주자라고 생각해서 한 아이의 지원을 이제 결정했는데 그 아이와 면담을 마무리할 때쯤에 그 아이가 A라는 아이라고 한다면 그 A라는 아이가 B라는 아이를 언급하면서 우리 친구도 공부 지원해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저보다 또 공부도 잘하는 아이예요. 시설에 함께 있는 친구를 걱정하면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그럼 그 친구도 우리가 지원하자 해서 2명을 지원하게 됐어요. 이제 근데 이 내막을 좀 듣게 됩니다. 그 시설의 선생님이 이제 알려주셨는데 A라는 아이가 지원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 B라는 아이가 굉장히 좀 부러워하면서 힘들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 차원에서도 등대장학회에 연락을 해가지고 B라는 아이도 함께 지원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얘기를 하면 A라는 아이가 받을 수 있는 몫이 2분의 1로 줄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마 얘기를 꺼내지 못했다고 해요. 이 차마 얘기를 꺼내지 못했지만 A한테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B를 얘기를 꺼내면 네 몫이 2분의 1로 줄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근데 그 A라는 아이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몫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일단 하면서도 B라는 아이를 추천해가지고 지원받게끔 했다. 우리 사회에서 진짜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얼마나 욕심부리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가난한 아이가 배려를 할 줄 알고 나눌 줄 알구나 라는 게 굉장히
정말 대단하다. 너 진짜 나누면 절반이 되는 게 아니라 나누면 배가 되는구나. 너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면서 정말 보람도 느끼고 깨달았던 어떤 인문학적 가치였습니다, 사실. 전교생이 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이 아이는 또 그 통학을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렇게 통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엄마가 혼자 이제 애 셋을 키우는데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없을 때 동생들이 밥을 못 먹고 또 학교 과제물이나 숙제도 챙기지 못할 것 같아서 이 아이는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고 학교에서 혼자 그냥 통학을 하는 거죠. 1시간 거리를 통학한다고 해요. 아, 우리가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일찍 어른이 되는구나라는 걸 또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은 선생님이 딱 해가지고 선생님이 저희 장학회의 문을 두드렸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지원 결정이 났는데 그 지원 결정이 났다는 사실을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이제 알렸죠. 아버지한테 알려가지고 이렇게 장학회에서 돈을 받게 됐습니다. 했는데 그 아버지가 우리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일을 한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가정이 있을 텐데 그 어려운 가정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장학금을 포기하시는 경우도 봤습니다. 아, 이게 우리 사회의 저력이구나. 이런 어떤 이 문화가 퍼져가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구나라는 생각 사실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등대장학회 다시 한번 광고를 하죠. 기존에 후원하고 있는 곳을 끊고 우리 장학회를 후원하는 걸 전혀 바라지는 않고요. 1,000원 후원하는 것도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 인정을 저희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잘 나누고 장학회를 계속 키워서 지금은 저희 이제 좀 뭔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대학생 지원은 못 하고 있는데 고등학생까지는 지원하고 있거든요. 장학회가 커지고 더 건강하게 발전한다면 힘들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대학생 친구들한테도 우리가 손을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